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셨을까요? 뭔가를 하기 전 머뭇거리고 또 흔들리게 된다면 저희 별밤 산책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해줄 멋진 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북큐레이션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이미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좋은 책이 있어 별밤 산책에서 소개해줬으면 해서요. 자기 전에 성우분의 잔잔한 목소리로 들으면 차분해져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30살이 됐을 때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김혜남 박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당시에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이런 책을 읽고 저 혼자만 알기엔 아까워서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미진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연에 맞는 책을 추천해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반대로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별밤지기들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미진님의 추천 도서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 김혜남은 정신분석 전문의로 30여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는데요. 이 생각과 마음이 아픈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삶을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에 저서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은 사실 2006년 출판됐던 어른으로 산다는 것의 개정판인데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이유, 그만큼 어른으로 살면서 풀어가야 할 인생의 숙제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 저자 본인이 파킨슨병 환자임에도 인생을 치열하고 또 열심히 살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진심이 진한 여운으로 많은 어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이 많다.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가고 에너지 소모로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또 원래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대로 쌓여 있게 된다. 이처럼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잘 될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겨우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즉, 걱정의 96%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혹시 1년 전 오늘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흘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남겼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손실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에빙하우스는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게 한 다음 그 기억이 얼마 만에 잊혀지는지를 조사했다. 참가자들은 20분 후 기억한 내용의 42%를 잊어버렸으며 1시간 후에는 56%를, 30일 후에는 79%를 잊어버렸다. 즉,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도 기억한 내용의 80% 가까이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떨까? 어쩌면 대부분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라고만 기억할지 모른다. 사람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더라도 1년 뒤에 돌이켜보면 무슨 고민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부터 구분할 것.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지금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맞다. 2.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지게 마련이다.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덜덜 떨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눈앞이 깜깜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불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올라 다음번에는 그 상황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고 싶다면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불안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했다. 즉, 일이나 대인관계처럼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생의 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주변과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숙제를 낸 것도, 숙제를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 마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즉,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안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불안이 찾아왔을 때 괜찮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것.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어느 순간 모든 인생 문제의 주 원인이 걱정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걱정을 줄일 방법들과 노하우를 모아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을 펴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둘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셋째,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넷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러므로 걱정을 끊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뭔가 일이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면 일단 전화부터 한다고 한다. 그럴 때 전화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해보면 될 일이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둘째인 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을 앓았다.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직 핏덩이인 딸 아이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예전에 한 번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조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란 말인가? 왜 신은 이토록 나에게 가혹한 걸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딸 아이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2살에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감당 못할 불행이 나에게 닥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예기치 않게 불행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는 두 가지 큰 맹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질병을 처벌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의식 중에 불행은 남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자신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우리는 그 이유를 마음 안에서 찾기 시작한다. 그러다 마음속에 숨죽이고 있던 죄책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건을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처벌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는 믿음은 나야말로 신이 가장 총애하고 보호하는 아이일 것이라는 유아기의 믿음과 같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부모가 있듯이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은 이런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탄하는 것이다. 왜 나를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에게 지금 당장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 해방을 이뤄낸 미국 대통령 링컨. 그에게도 숱한 시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링컨은 어려서부터 많은 죽음을 접해야만 했다. 3살 때 남동생이 죽었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와 삼촌도 세상을 떠났다. 18살 때는 누나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 불행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결혼 후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중 2명을 잃는 불행을 또다시 겪어야만 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정도로 평생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그는 그만의 활달함과 적극성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1860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 키르케고르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뒤로는 신체적인 열등감까지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어머니와 큰형을 제외한 5 형제가 모두 일찍 죽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신의 처벌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그는 평생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그에 주저앉지 않았다. 자신의 우울한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실존에 대해 깊이 고뇌했으며 이러한 사색은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윈스턴 처칠. 그의 삶도 알고 보면 불행의 연속이었다. 조산아로 태어나 몹시 병약했던 그는 어린 시절 짧은 혀 때문에 언어 장애에 시달렸고 성적도 꼴찌를 도맡아 전응아, 열등아로 불렸다.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의 딸 메리 골드는 2살 때 폐혈증으로 죽고 아들 랜돌프와 딸 사라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 또 다른 딸 다이애나 역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화려한 업적과 달리 그는 선거에서 많은 패배를 경험한 정치인이었다. 이처럼 그의 생은 불행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쉽사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운명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운명과 화해합시다. 우리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슬픔을 한탄하지 맙시다. 빛의 영광은 그림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총체적인 것이며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위인으로 손꼽히는 처칠과 키르케고르, 링컨 또한 불행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아니, 평생 불행의 그림자가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들이 나빠서 혹은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을 겪은 것은 아니다. 그저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우리가 할 일은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하며 주저앉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지도 말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푸른 초원 같은 인생은 없다. 초원이 끝나는 곳에 험준한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절벽이 있을 수도 있다. 다행히 큰 불행은 비켜갈 수 있다 해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작은 장애물은 어디든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다 보면 자연히 근육이 단련되고 운동 능력이 발달되어 나중에 큰 장애물도 거뜬히 넘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살아보니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든 넘으려 애쓰며 나는 좀 더 단단해졌고 편안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자책하지도 않는다. 그저 파킨슨병과 더불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다. 약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강점을 더 키울 것. 김 대리는 아이디어맨이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는지 그저 놀라운 따름이다. 이 과장은 언변이 좋고 사교성이 뛰어나 어려운 계약을 척척 따낸다. 신 대리는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다. 바이어들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오 과장은 머리가 비상하다. 남들이 며칠 동안 끙끙대도 못 푸는 문제를 한두 시간 만에 풀어낸다. 얼마 전 들어온 신입사원은 일머리가 뛰어난데 성격까지 좋아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고 다 고만고만하다.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잘난 동료들과 상사 앞에 서면 자꾸만 위축이 된다. 이러다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도 설마 신입사원이 나를 앞서가지는 않겠지? 아, 이런 못난 생각까지 한다니. 나는 정말 최악이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들은 약점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절대 밖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고, 둘째는 약점을 꼬투리 잡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행여나 약점이 노출될까봐 그것을 숨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약점만 신경 쓰다 보면 그것이 원래의 크기보다 더 커 보이고 그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다.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곱씹으면서 혹시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약점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은 개미 귀신과도 같다. 개미 귀신은 모래 속에 구멍을 파놓고 개미가 빠지기만을 기다린다. 구멍에 빠진 개미는 그곳을 탈출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구멍은 더 깊어지고 결국 주변의 다른 것들마저 함께 파묻히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약점을 없애려 할수록 약점이 사라지기는커녕 장점까지 매몰되어 버릴 수 있다. 게다가 약점은 아무리 극복하려 했어도 보통 수준 이상이 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강점을 찾아내 그것을 키우는 게 100배 낫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강점은 원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에 집중하면 보통 수준을 넘어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그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강점에 집중하면 세상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면서 약점에 덜 민감해지게 된다. 약한 부분이 없어지진 않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약점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 나는 이런 약점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당당한 태도. 이것은 세계적인 석학 버트런드 러셀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는 강의를 하기 전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곤 했다. 수많은 강의와 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온 그였지만 매번 강의 도중 말실수를 하거나 말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불안에 떨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발목이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또한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청중들의 반응이 걱정되어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척 피로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러셀은 조금 실수한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것도 아닌데 지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점차 약점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말 실수가 줄어들고 긴장도 덜하게 되었다. 자신의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점을 이겨낸 셈이다.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약점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 고백하자면 나도 러셀과 같은 약점이 있어서 강연을 할 때면 심한 불안에 시달리곤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도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찾고 공부한 뒤에 강연을 해왔고 이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흔히들 강한 사람은 어떤 일도 겁내지 않으며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모든 약점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결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점이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을 뿐이다. 강한 사람은 약점이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거나 추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약점을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려고 한다. 그러니 더 이상 약점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도 조금만 더 관대해져라. 때로 남들이 실망한 듯 보이면 러셀처럼 속으로 외쳐보라. 그게 뭐 어때서? 나에 대한 남들의 기억은 금방 잊힐 테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 만약 보완이 잘 안 되면 그 약점에 대해선 신경을 꺼버리고 대신 강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키움으로써 자신감을 다져나가라. 그것이 바로 약점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다.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민서 씨는 또 짜증을 내고 말았다. 아, 짜증나. 짜증난단 말이야. 남자친구가 어리둥절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자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정말 짜증이야. 그런데 그 말에 남자친구는 폭발하고 말았다. 내가 짜증난다는 말 그만하라고 했지. 뭐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야 할 것 아니야. 나도 짜증나니까 우리 전화 끊자. 사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만나자는 소리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가 주말에 바쁘다며 못 만날 것 같다고 하자 실망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이렇게나 보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너무 서운했고 자존심도 상했다. 무심한 남자친구의 태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마치 가슴 한복판에서 지진이 난 듯 어떤 기운이 온몸으로 전달되어 몸이 뒤틀리는 것 같았고 목 뒤에서부터 머리까지 무언가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그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무의식 중에 짜증난다는 말을 내뱉고 말았고 곧바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던 건데 어릴 적 그녀가 울면서 떼를 쓰면 엄마는 달래기는커녕 뚝 그치지 못해? 소리 지르며 심하게 야단을 치곤 했다. 한 번은 마트에서 너무 예쁜 인형을 발견해 사달라고 한 적이 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자 그녀는 엉엉 울면서 졸랐다. 그러자 엄마는 차가운 얼굴로 그렇게 울어봐야 소용없어 라며 뒤돌아가 버렸다. 순간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갈까봐 잔뜩 겁을 먹게 되었다. 성장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그녀는 내부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뭔가 불편한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그녀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짜증과 신경질을 내게 되었다. 감정도 키가 자라듯 자란다는 사실을 아는가? 감정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세밀하게 분화되어 가는데 이때 부모의 공감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엄마가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우리 아기 친구가 같이 안 놀아줘서 화가 났구나. 오구오구 오빠한테만 자전거를 사줘서 셈이 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아, 이게 화가 난 거구나. 이게 셈이 난 거구나 라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분노와 질투, 공포, 슬픔, 기쁨, 놀람, 신기함 등 수많은 감정을 만나고 그것들이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정신분석가 비오는 이것을 알파 기능이라고 이름 붙였다. 아이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수많은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민서 씨의 경우 어떤 감정이 생기든 엄마의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감정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는 어떤 것이 우울함인지, 어떤 것이 불안인지, 어떤 것이 속상함인지 구분하는 법을 모르는 채 성장하게 되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곤 짜증난다는 말이 전부였다. 김영하 작가는 한 방송에서 학생들에게 소설을 가르칠 때의 일이라며 졸업할 때까지 짜증난다는 말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고 했다. 짜증난다는 표현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는데 계속 그 말만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필요할까? 만약 엄마가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보자. 그건 서운한 것이다. 나도 시험을 잘 봤는데 100점을 맞은 친구만 칭찬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건 질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짜증난다는 말부터 하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원인을 모르니 그 감정을 해소할 방법도 사라져버리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테면 서운한 감정은 포용으로, 질투심은 인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짜증난다는 말은 그저 부정적인 감정을 뭉뚱그려 놓은 것에 불과해서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한국심리학회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감정 단어는 400여 개인데 그중 부정적인 감정 단어가 무려 72%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감정을 모두 뭉뚱그려서 짜증난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냥 부정적 감정만을 쏟아낸 꼴이 되고 만다. 그러면 나를 이해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원인을 모르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라고 권유한다. 감정을 정확히 알아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표현하려고만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을 과잉 방출하는 것이다. 민서 씨가 남자친구에게 짜증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모호하고 불쾌한 감정을 아무 여과 없이 밖으로 쏟아내면 상대방과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이다. 그러므로 그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싶다면 내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민서 씨의 경우 짜증난다는 말 대신 주말에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게 돼서 서운해 라고 말했다면 남자친구와 싸우고 전화를 끊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짜증난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 그 말부터 줄여보아라. 그래야만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 이름을 찾아줄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나서는 내 감정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나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여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감정 표현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모든 상처에는 흉터가 남는다. 그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삶의 흉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흉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이 흉터를 상처의 새살이 돋아 만들어진 시련을 이겨낸 증표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